DJ 영상 두 번째 김구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네요. 김구 특집.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거죠. 김구함 생각나는 게 뭐야? 한복이 잘 어울리는 지도자. 그 풍채가 일단 그 한복 두루마기 맞나요? 두루마기?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야?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 알았어. 없잖아요. 이 박사. 물론 김구 선생이 가장 잘 어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필수 아이템 동그란 안경 그거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아요. 되게 나라와 민족만 생각한 바보. 그 한마디로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구의 그 어린 시절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100번일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보통 사람인데 김구는 어렸을 때 되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백범일지에서밖에 발췌할 수 없었다는 거고 교양 필독서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어릴 생애부터 한번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1876년 7월 11일생인데 이건 음력이고요. 양력으로 한 8월 29일입니다. 새벽에 태어나셨고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텄골 출생이라고 해요. 부친은 김순영, 모친은 곽낙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모친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김구 선생을 낳으셨죠. 집안은 쌍놈의 집안이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 쌍놈이 아니고 상놈의 집안. 원래는 양반이었어요. 이게 본가리 안동김씨니까 안동김씨는 뭐 세도가였죠. 당시엔 세도가였고 대단한 양반 집이죠. 경순왕의 신라 경순왕의 자손이고 그런데 원래 이 양반 집안이 왜 상놈이 됐냐면 조선 후기에 있었던 김자점의 난 때문이에요. 김자점의 난 때문에 백범의 선대 조상이 김자점의 난에 연루가 돼가지고 아까 그 고향 황해도 해주로 도망을 가서 농부로 생활을 한 거지. 농부로 생활했는데 숨어서 농부로 생활을 하니까 어때요? 이게 몇 세대 내려오면 양반도 그냥 쌍놈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버지 이 김순영이 술고장이 심했지만 대단한 효자였다. 대단한 효자. 어느 정도 효자였냐면 백범의 조모죠. 그러니까 김순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단지라 그러지. 칼로 잘라서 피를 이렇게 넣어가 입에다 흘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백범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허벅지를 자르지. 이 정도면 해도 뭐 대단한 어떤 효자죠. 그죠? 모친이 아까 광낙은 여사라 그랬는데 이 양반도 어떤 대단한 혈기가 있고 정의감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도. 네, 그렇죠. 자, 그녀에 관한 일화를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신민의 사건으로 백범이 체포되었을 때는 서대문 감옥에 백범이 수감되었을 때 아들을 찾아서 서대문 감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여기 있는 것이 경기 감사를 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갔는 게 말이죠. 이 경기 감사한 것보다 난 이 감옥이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시정부 시절에 상해 독립운동가들이 광낙원 여사의 생일을 미리 알고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광낙원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생일 잔치는 됐고 차라리 돈으로 줘. 내가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이거 턴 거죠 이거. 이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돈을 모아서 생일 잔치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는데 정작 생일날이 딱 되자 광낙원 여사가 독립운동가들 다 불러놓고 권총 2자를 앞에 탁 내놨습니다. 그 돈으로 산 거야 권총 2자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일잔치가 다 뭐냐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꾸짖었어.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한석봉 어머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어머니 밑이니까 이런 아주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에게서는 고양이 자식이 안 나오죠. 해주에서 아버지가 동네 천민의 아이들을 모아서 서당을 만들었어요. 이때 백범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통감 같은 역사서나 대학 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성적은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자, 1893년에요. 18살 때 동학운동에 가담합니다. 이때 이름을 바꿔요. 창암에서 창수로 바꿉니다. 근데 왜 백범이 동학에 빠졌나 하는 그 신분제도에 대단히 그 울분을 느끼고 있었다, 백범이. 그래서 근데 동학은 말이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주장하니까 네. 여기에 매력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 백범 선생이. 그래서 열심히 포교생활을 해가지고 나름 이 해주 지방에서는 상당히 이름을 알립니다. 몇백 명을 포교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접주가 돼요. 접주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대 교주가 누구지? 최시형. 직접 만나기도 했어. 그러니까 접주로서 그 황해도에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동학 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접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임자죠. 해주에서 책임자.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죠. 예, 전쟁, 전쟁. 동학 전쟁이 일어날 때 이 해주성 싸움에서 선봉장이 됩니다. 백범 선생이 선봉장이 돼서 일본군과
광군과 싸우게 되죠. 이 회주성 싸움에서 당시에 안진사라고 불리는 안태훈이라는 사람이 토벌군으로 있었어요. 동학농민군 토벌군. 안진사, 안태훈. 근데 이 사람이 백범을 되게 아꼈어요. 내가 토벌군이긴 하지만 저 동학농민군에 있는 백범이라는 애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적장이지만. 적장이지만 아껴서 밀사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매우 아낀다. 당신이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이 매우 가까우니 만일 이쪽을 치려고 하면 당신이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면 아까운 인재를 잃게 된다. 부디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백범이 이에 응낙해 소위 말하는 신사협정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사 안태훈이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안중근의 아버지예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 결국은 동학 실패하죠. 네. 실패하고 그렇죠. 백범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20살 때 어디로 가냐면 안진사 집으로 가요. 참고로 안중근의 고향도 황해도 해줍니다. 예. 안진사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객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냥 뭐 밥도 얻어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식구도 이 안진사 댁으로 불렀어요. 자기 식구도. 그래서 그 안진사가 굉장히 백범을 돌봐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면서 처음 만나는 거야. 어린 안중근과. 안진사의 집에서 당대 유학자이자 이 백범의 스승입니다. 고능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고능선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백범은 나중에 힘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고능선의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21살 때 두 번째 청나라를 방문하려고 갔다가 삼남의병 들어보셨죠? 그거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대동강 하류에 있는 치아포를 건너게 되는데 이 겨울이라서 강은 얼고 못 가니까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갔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고 조선이라 밝혔는데 한복 안에 보니까는 일본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투가 어색하니까는 이 사람을 일본이 밀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을미사변에 복수를 하려고 그 일본인을 살해를 합니다. 아니 조선인이라 그러는데 말이 자꾸 일본투야. 일본투고 보니까 한복 안에 일본도도 감추고 있고 이거 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이면 일본이다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 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인을 죽이게 되는데 이 죽었을 때 800냥 갖고 있었는데 이건 다 나눠줬어요. 거기 나눠주고 그 술집 주인을 시켜가지고 국모, 보수, 해주, 백운반, 턱골, 김창수 자기 이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립니다. 체포되는 거예요. 여 국모 보수가 뭐냐면 국모를 내가 복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한 사람이 나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 나다 이거를 붙여놓고 집에 가서 기다린 거야. 나 뭐 떳떳하니까 죄진 게 없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경찰들이 멍청한 건지 어땠는지 한 석 달 뒤에 잡으러 왔어요. 어쨌든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 이완용 이때 외부 대신 하고 있었죠. 그 직접 지령제 1호를 발해가지고 그 범인 잡아와라 해서 석 달 뒤에 붙잡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1890년 7월 26일 해주옥에서 인천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요. 인천 감옥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그 일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손톱으로 여기다 충자를 새기고 자살하려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하고요. 당시는 아직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백범에 대한 신문은 일본 경찰이 아닌 조선의 감리가 했습니다. 신문가는 백범에게 치아포에서 일본인 살해한 여부를 물으면서도 집요하게 이 사건이 단순 죄물 약탈로 몰아가려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백범이 뭐 정의에 의해서 너는 한 거 아니다. 너는 단순히 돈 빼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래요? 아주 몰입의 단순 협잡군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신문관들의 백범은 국모의 원수도 못 갚은 관리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거꾸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을 감시하는 일본 순사 그 와타나베한테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은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살면 몸으로 네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씨도 없이 다 죽여서 우리 국가의 치욕을 씻으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거는 그래요. 진짜 야 이 개새끼야 그랬다니까. 아니 야 이 개새끼 정말 야 이 개새끼. 이거 그 일본 수사 와타나베가 우리 관리가 신문한다 그랬죠? 우리 관리가 신문하고 있는데 옆에 자꾸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 봤다가 따가우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이렇게 나오네. 백범 선생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 생활에서 독서를 통해서 신세계를 봅니다. 무슨 신세계냐? 외놈 한두 명 죽이는 것보다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서양 문물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 집행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도 태연스럽게 책을 읽을 정도였다고 해요. 마음을 비운 거죠 이제.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 이따가 점심 먹고 이건데 아침에 책을 이렇게 지금 이게 되나?
대단한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예. 자,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서 몇 시간 뒤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에게 천운이 내려집니다. 고종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하려고 서류를 다시 보니까 죄목이 국무보수를 내세워 살인이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본 고종이 야, 사형 집행하지 마. 정지! 이걸 명령합니다. 이게 사형 판결 2시간 전에 내려진 명령이래요. 그리고 딱 요때 서울에서 인천 간 전화가 개통이 돼가지고 초스피드로 연락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옛날처럼 뭐 말 타고 가나 그냥. 그렇죠. 잠깐 정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고 이거 고종이 그거 안 봤으면 사인할 때 그죠? 대충 그냥 에이, 알아서 해 이랬으면은 그냥 이거지 뭐. 그리고 이후에 김구 선생은 교육과 계몽 사업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교육 사업으로 황해도에서 꽤 이름난 명사가 되었습니다. 보강학교라는 곳의 교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보강학교의 교사 장덕준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이 장덕준의 동생이 바로 장덕수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훗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파한 의열단 나석주, 노백린, 그리고 이완용을 칼로 찌른 이재명 의사 등을 알게 됩니다. 그 이재명 의사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 잡혀갔을 때도 되게 당당하게 잡혀갔고 가서도 재판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피고와 같이 흉행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러니까는 눈을 부릅뜨고 야만 섬나라의 불황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았지 의자는 모르냐? 나는 흉행이 아니고 의행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멋진 말이 있어요. 그러면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했더니 2천만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1907년 독립단체 신민회가 결성됩니다. 이 신민회는 안창호, 김구, 이동영, 양기탁, 이동희, 노백린, 전덕기 등이 멤버였고 김구는 황해도 지부의 대표를 맡았는데 이 신민회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독립단체였죠. 그 독립협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자는 교육구국운동, 국민들을 깨우치자는 계몽강연, 서적 잡지 출판운동, 나라 산업 발전시키자는 민족산업진흥운동, 군사력 키우자는 독립군 양성운동 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군대도 세우고 막 이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와해되게 됩니다. 이후 그 안학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죠. 안명근 의사가 이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총 이렇게 사고 뭐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김구랑 엮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혀 들어갔었는데 김구 선생이 안학 사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서대문 감옥에 백범이 투옥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엄청난 고문.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이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뎠냐면 그 박팽년 사육신이죠. 박팽년에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 이 구절을 계속 암기하면서 참았다. 이게 뭐냐면 박팽년이 옛날 그 고문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단근질이라고 그러죠. 인도. 인도 했다가 지지잖아. 샵 이러고. 근데 그 식으면 독립운동 배우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식으면 야 다시 달고 와 뭐 이랬다 그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참았는데 나는 이것도 못 참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백범을지에 쓰여 있습니다. 대단한 건조. 네. 이후에 이제 이름을 이제 9구자로 바꿔요. 김구로 바꾸고 호를 백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범이 뭔 뜻이냐면 백범의 백자는 백정을 뜻합니다. 천한 계급. 백정을 뜻하고 범자는 이게 왜 필부라는 얘기지. 네. 평범한 사람. 나는 천한 신분의 계급과 그 범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를 바꿨어요. 근데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추록을 했는데 출소하기 석 달 전에 딸 화경이 사망합니다. 화경이 7살 때 죽었어요. 7살 때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 죽었다고 옥에 계신 아버지께는 기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들으시면 오직이나 마음이 상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몇 살 때 했다고? 7살 때. 37에도 못하잖아. 결국은 김구 선생은 감옥에 있을 때 사망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919년 상해로 망명을 이제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안창호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임시정부에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얘기 아니야? 난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좋다 이렇게죠. 그걸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안창호가 경무국장에 임명시키죠.
그리고 1920년과 1922년에 부인과 그 첫아들인 어머니가 이제 다 모두들 상해로 들어옵니다. 1923년에 임시정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민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백범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들어서 임정을 고수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 내무부총장에 오릅니다. 임시정부가 계속적으로 내부 파벌 싸움하죠. 이거는 약산 특집에도 나왔고 몽양 특집에 계속 나왔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자 내무부 명을 내려서 국민 대표자 회의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임시정부를 뭉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을 계속 비판하고 그랬던 거예요. 김원봉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것도 왜 임시정부를 안 들어오냐는 얘기지. 임시정부를 뭉치지 왜 니 자꾸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냐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던 것도 전부 이거였어요. 몽양하고 트러블이 있던 것도 이거였죠. 김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 위주, 임정 위주의 독립운동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26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오르는데 이때 말이죠.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자로 바꿨어요. 바꿔서 이 국무령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승만이 무조건 혼자 대통령 하려고 했잖아. 내각제도 야 내각제 하지 마 무조건 대통령 해야 돼 혼자 올라가는데 김구 선생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게 자기 권력을 다 이렇게 나눠줬던 이 김구와 이승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두 아들에게 유서 형식으로 편지글을 쓰죠. 이게 그 유명한 백범일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지금 백범일지에서 지금 조사를 추천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920년대 중반 이후에요. 임정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말이야 주인이 막 와갖고 월세 내라고 막 싸우고 이랬다고. 독립운동가들 맨날 와 있잖아. 그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떠나가지. 그죠? 다 떠나가서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더더욱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어느 정도 어려웠어요? 백범의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먹다 버린 배추 같은 거 그거 주워가지고 쓰레기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백범의 모친이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입이라도 하나 덜 자 그래가지고 손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1931년 11월에 일본 정부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합니다. 이 한인 애국단은 김은봉이 만들었던 의열단. 의열단과 아주 쌍두마차라고 해야겠죠. 폭력 투쟁, 대항일 투쟁 선봉장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1년 11월에 만들었더라 했어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32년 1월에 이봉창이 의거를 합니다. 3월에 유진식, 이석주가 의거를 합니다. 4월달에 윤봉길이 의거를 하고 5월에 최응식의 의거 등이 매달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봉창의 의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931년 말에 이봉창이 김구를 찾아옵니다. 나 같은 노동자도 노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제 나이가 31입니다. 앞으로 31을 더 산다고 해도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의 인생의 쾌락이란 것을 대강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사업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백범이 또 울컥하잖아. 백범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뜻이 가상하니 1년 안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나 임정에 돈이 없어서 널 거둘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괜찮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지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널 거둘 수 없다니까. 내가 일본말 되게 잘했어 이봉창이.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에 와서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때가 됐어. 백범의 수류탄 2발을 이봉창에게 건네줬어요. 한 발은 일왕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발은 자살해라는 얘기였죠. 자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범과 함께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왜 태극기 뒤에 있고 수류탄 이렇게 들고 이게 찍은 거 있잖아요. 요거 한 방 찍고 또 백범이랑 같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유난히 이봉창 의사가 웃었어요. 굉장히 활짝 웃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임시정부에. 그런데 다 어렵게 또 돈을 마련했어. 아니 일본까지 갈 차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거기 가서 뭐 자고 먹고 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군자금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봉창이 줘서 이봉창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932년 1월 8일 도쿄 교회에서 간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일왕이지 천황이 아니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히로히토가 무사했어요. 그래서 거사에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습니다만 이봉창은 수류탄을 투척한 후 그 자리에서
품 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외친 뒤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상해 중국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선 청년 이봉창이 던진 수류탄은 앞에 있던 근위병과 말만 부상시키고 일본 천하에 맞지 않았다. 그때 조선 청년 이봉창은 피하지도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3번 부른 후 태연히 포박되었다. 결국 이봉창은 거사를 일으킨 그의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날 일본의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2살이었다는 거죠. 미혼이었기 때문에 처자식은 없었습니다. 아까 20살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 의열단 다 20대였죠. 27세, 28세. 그죠?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박사 얘기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약산 특집에 박재혁 의사가 왜 편지 보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어제 나가사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형편이 뜻대로 되어가니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염려해준 덕분이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낭만도 있었던 사람이고 백범을 찾아온 우국 청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봉창보다 훨씬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을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있거든 부디 저를 써주십시오. 이봉창 의사가 도쿄 폭파 사건을 일으킨 걸 보고 뭔가 느낀 게 있었어. 내가 아무리 죽으라 그래 죽을 자리가 없다. 백범 당신이 날 좀 죽을 자리를 안내해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윤 의사는 이봉창 의사보다 더 젊었지만 이때 처자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범을 찾아왔습니다. 4월 27일 날 역시 기념사진을 찍고 28일에 두 아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씁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가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공하기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을 향해 이런 유서를 정말 들으면 눈물 나는 그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요. 백범과의 그 최후의 만찬을 즐기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이 끝날 때쯤에 윤봉길 의사가 김구를 보니까 김구가 시계가 굉장히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낡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것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시계를 바꿉니다. 이렇게 말한 전날 시계를 산 겁니다. 이거 시계를 왜 샀을까? 정확한 시계에 폭탄을 던지려고. 그것 때문에 시계를 산 거예요. 근데 자기는 6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백범이 차고 있는 시계는 2원짜리야. 내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밖에 쓸 데 없으니까 선생님 거랑 나 거랑 바꾸자고. 그 시계를 바꿉니다. 이 손목시계가 아니고 이거지. 회중시계라 그러나? 이렇게 뚜껑 뚜껑 해놓은 그 시계입니다. 그 시계인데 나중에 말이죠. 광복이 되고 백범 선생이 이 시계를 들고 윤봉길 의사의 모친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 윤의사 시계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백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쳐다보겠어? 백범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네? 아니 모두가 백범의 모친처럼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계를 바꾸자는 얘기를 듣고 또 백범이 얼마나 또 울컥해. 이게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후일 지하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백범 선생이 이 윤봉길 의사랑 그 옆에 묻혔으니까 결국은 뭐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윤봉길 의사의 얘기만 해보고 우리 일부를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일본 일왕의 생일연 천장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일본은 참가자에게 도시락과 물통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에 밥 대신에 폭탄을 설치하고 행사장에 나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스쿠 등이 사망하고 총용사 무라이,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주중공사 시게미스 마모로 중상을 입습니다. 윤봉길은 1932년 5월 28일 사형 선고를 받고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총살 직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냐는 물음에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고 의연하게 답하시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신은 봉분도 없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안매장됐습니다. 일본 애들이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면은 치욕스럽게. 그치, 왜 치욕스러우냐면 사실 우리가 운동가들이 의사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빼고는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다 하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윤봉길 의사는 지금 여러 명을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치욕스러운 거고 복수를 하려고 봉분도 없이 그냥 끌어묻어 버린 거지. 소위 말해서 땅 구덩이 파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박열이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김구 선생이 지시한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셨을 때가 나이가 25살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는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가거 씨발 진짜 아유, 짜증 확 나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있습니다. 윤지경 씨. 그리고 아니 뭐 세상이 이래. 나 참나. 아니 어떻게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에이씨.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에 대해서 박헌영과 이승만은 비난을 했습니다.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연대가 없는 극소수의 내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씨팔 욕을 안 하려니 안 할 수가 없어. 어? 아유. 이승만은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욕은 크게 해도 돼요. 이제. 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장제스와 당시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시 국민당과 장제스는 바보들입니까? 자, 백범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봅시다. 요새 일부 청년들이 제정신을 잃고 러시아를 조국으로 삼고 레닌을 국부로 삼아서 어제까지 민족혁명은 2번 피 흘릴 운동이니 단번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떠들던 자들이 레닌의 말 한마디에 돌연히 민족혁명이야말로 그들의 진 면목인 것처럼 들고 나오지 않는가. 주자님의 방귀까지 향기롭게 여기던 썩은 선비들 모양으로 레닌의 똥까지 달라고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니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걸로 일부를 마칠게요. 일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 뒷이야기 독립에 대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정치 상황, 이승만과의 어떤 정치적 대립,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김구의 암살이죠. 암살이 어떻게 됐을까? 네. 계속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 다음 주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